네, 안녕하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기 온라인으로 접속하셨나 모르겠어요. 온라인으로 접속하시고 지금 온라인 쪽은 우리 간사님이 지금 관리하고 계실 것 같고요. 여기는 지금 오프라인으로 오늘 저희가 지역사회와 민간협력이라고 저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님들 모시고 매년 사실은 이 교육은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조금 또 코로나 때문에 늦어졌는데 저희가 분과위원도 실무교체 위원도 하시지만 도대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기능이 뭐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나는 그 위원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활동에 임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좀 매년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본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 외에 좀 이거는 큰 정책적인 부분도 있어서 그런 내용을 저희가 상기하기 위해서 매년 교육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외부 강사분 모시는 것보다 저희 내부에 저희 구에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저희 구에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는 거라서 제가 작년부터 저희 구에 계신 과장님 이쪽 사업을 계속 하셨던 과장님 모시고 저희가 듣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는 지금 그 노인 장애인과의 신희성 과장님께서 오늘 강의를 2시간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하고 우리 과장님 온라인 하는 거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지금 이게 동시에 나가는 거라서 상당히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예전에 저희 지역사회 보장 계획도 수립하셨고 저희 실무협의체 위원도 담당도 하셨던 신희성 과장님께서 2시간 해주실 거고요. 저희 노인 장애인과 신희성 과장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오늘은 부득이 음료나 이런 거를 좀 못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고 강의하시는 분은 그래도 또 너무 이게 좀 답답해서 마스크 빼고 저희는 좀 철저하게 끼고 수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는 아시는 분인 것 같고요. 한 서너 분 정도 잘 모르시는 분 같아요. 너무 사실 내용도 없고 아시다시피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선생님하고 나누면서 모르는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와야 나의 바닥이 안 보일 텐데 아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바닥이 너무 금방 보일 것 같다는 얘기했는데 일단 너무 저는 반갑게 강의를 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없지만 이제 협의체를 운영을 상당 기간 팀장으로 관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민간협력 사업을 많이 이렇게 했던 경험들이 있어서 사실은 제 경험 속에서 여러분도 만나시고 또 여러분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좀 편하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맡았고요. 그래서 이제 강의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사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사협 활동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제 새로 오신 분도 있겠지만 어떤 기능이나 역할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세부적인 것들은 이제 협의체 활동을 하시면서 좀 느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오늘 그냥 제가 생각했던 지역사회하고 민간협력이라는 게 뭔지 그 안에서 또 지사협이 어떤 위치인지 또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가 아실련가 모르겠지만 지금 외부에서는 굉장히 민간협력이 잘 되는 구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 이제 내년에 5기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는데 첫 번째 해 정도만 빼고는 거의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를 통해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 대표적으로 릴레이 복지 포럼 작년 코로나 때문에 조금 운영이 안 되고 있지만 20번이 넘게 민간이 어쨌든 의제를 만들어서 릴레이 복지 포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든 민간협력 행사가 공공이 이렇게 딱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공 위주가 많다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테이프를 만들어서 항상 계획이 되고 실행이 되고 어쨌든 평가가 되는 그런 구조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게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5년, 6년 이렇게 쭉 이어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잠재적인 능력이고 우리 구의 어떤 수준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이렇게 회의를 가거나 이러면 아, 마포가 참 잘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드시고 품을 내야 되고 뭐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적어도 이제 마포 안에서 민간 협력을 하는 내가 한 주체로서 어떤 프라이드나 뭐 이런 거는 충분히 가지실 만하다라는 말씀을 앞에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제가 준비한 내용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 그다음에 여러분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거는 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화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이제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공무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사 민간에서 사회복지사로 워커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그 마포라는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어떨 때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그런 각각의 역할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내가 뭐 성산복지관의 사회복지사지만 내가 뭐 노인복지관의 뭐 사회복지사지만 그 좀 더 이렇게 넓게 보면은 마포구 안에 사회복지를 일하는 사람, 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고 내가 누구일까, 마포에 어디서 일하고 있나라는 것들을 한번 짚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럼 마포라는 지역사회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협력이라는 내용들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아주 원론적이지만 놓치지 않아야 되는 협력의 어떤 기본 원칙들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뭘 우리가 도대체 근데 왜 협력하려고 하는데 그래 당연히 협력해야 돼. 뭐 당연히 뭐 다 하라고 하니까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 도대체 협력을 힘들게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한테 이런 것들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 그게 저는 이제 공무원이니까 아무래도 공공 입장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민간에서 어려워했던 부분도 그동안의 경험 속에서 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들을 그냥 얘기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주제를 갖고 제가 자료를 준비했고요. 오늘은 5월 24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밥 먹고 와서 굉장히 졸린 시간에 와서 지금 이 강의 아닌 강의를 듣고 있는 내가 누굴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실은 굉장히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좀 안 돼요. 이렇게 딱 시간이 딱 들어야 급해서 밤을 새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간사님이 금요일날 저한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금요일부터 2개의 강의 자료를 막 믹스해서 거의 주말 내내 지금 작업을 했는데 작업을 하면서 제가 그쪽 거도 별반 다름이 없어서 최근 자료가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좀 다른 자료들이 조금 들어갔는데 저도 보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2019년도에 우리 정부가 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3년까지 5년 동안 한국의 사회보장은 이렇게 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2023년도, 2024년도에는 우리가 OECD 삶의 질 지수가 20위를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두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내용으로 보면 뭐 75세 이상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75세 이상은 뭐 건강을 해야 되고 뭐 의료 보험의 자기 부담금을 3분의 1 줄일 거고 뭐 여기 뭐 이게 뭡니까? 어르신들이 장기 요양 어르신들이 한 60만, 50만 되는데 117만으로 좀 늘릴 거고 뭐 이런 숫자들입니다. 여기 0은 뭐냐면 저희 고등학교 지금 무상교육인가요? 맞나요? 아직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고등학교 학비를 다 무상으로 하겠다라는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밑에 근로시간이 지금 한 2,100 정도 되는데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줄이겠다.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보면 이제 특수고용, 예술인, 이거는 조금 올해 좀 이미 반영이 됐죠. 예술인들의 고용보험을 157만 명까지 늘리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아주 쉽게 달성된 거죠. 30만 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30만 원 뭐예요? 예, 기초연금 30만 원 간 거. 그다음에 뭐 그 기본생활보장 수급자를 42만 명까지 늘리겠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이 숫자로 나오고 이게 이제 우리 삶 전반에 그 뭐 고용, 교육, 건강, 뭐 복지, 소득 뭐 이런 부분들의 기초생활 보장을 기본생활을 보장을 하고 여기에 대한 뭐 서비스 연계를 높이고 뭐 이런 계획들이 쭉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 5년 안에 우리는 22의 셀메즈를 달성하겠다. 혹시 얼마 전에 그 기사 나온 거 보셨나요? 그 세계 행복 보고서라 그래가지고 유엔 산하에 말이 좀 어렵죠 이게 자문기관인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 SDSN이라는데 뭐 있겠죠 영어 쭉 여기에서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3월 달에 발표가 됐고요. 2020년 기준으로 2018년부터 2020년 기준으로 그 행복지수가 그러니까 서열이 발표가 됐어요.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는 이제 뭐 한 7가지의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GDP, 뭐 사회적 자원, 기대 수명, 뭐 여러 가지 부정부패,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딱 발표가 됐는데 한국은 여기 겁니다. 한국은 여기 있습니다. 5.85라고 해가지고 OECD 국가 중에 끝에서 세 번째. 근데 뭐 얼마 예전에보다 좋아졌을까요? 어땠을까요? 조금 더 떨어진 걸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부터 작년까지 저희가 52선에서 있었어요. 어쨌든 50등 정도는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발표한 걸 처음으로 저희가 60등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62등이 됐어요. 62등이 된 뭐 결정적인 원인이 뭘까? 뭐 제가 뭐 분석한 건 아니지만 기사에 나온 것들을 보면 일단 그 높은 근로시간, 노동시간이 너무 아직도 탑2 근로시간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지금 뭐 근로시간 쪼개기부터 시작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의 이슈들이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저희가 근로시간 2등이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령화 속도가 뭐 타의 추종을 그러니까 속도가 너무 빠른 거. 그러니까 뭐 고령화 지수도 높지만 뭐 일본 같은 데도 고령화 지수 엄청 높잖아요. 근데 속도가 뭐 일본 못지않게 더 빠르다라는 것. 그게 이제 또 이 행복 국가 행복 지수를 낮추는 결과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미세먼지든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이제 환경이 제가 뒤에 조금 이제 요즘 고민하는 게 있어서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재난과 환경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영역에 갑자기 훅 들어왔습니다. 한 1, 2년? 코로나가 아주 대표적이었고 2, 3년 요 최근에 들어와서 굉장히 환경이라는 부분들이 복지를 체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로 어쨌든 그 62등이라는 낮은 점수를 발표했고요. 여기에 이제 1등이 핀란드인데 뭐 핀란드 너무 잘 알죠. 텔레비에서도 뭐 TV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교육도 너무 잘 돼 있고 사회안정망 너무 잘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핀란드가 그 1등을 한 이유는 아주 그 촘촘하게 사회 안전망과 그 복지 체계가 잘 되어 있더라라는 얘기를 했고요. 중요한 거는 요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코로나 같은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 이제 저희 사회를 아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번졌을 때 신뢰도가 높은 사회는 피해를 복구하고 더 나은 삶을 재건하기 위한 협력의 방법을 찾는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서 이제 이렇게 떨어진 거죠. 제가 이제 강의 자료 만들고 다른 강의 자료를 섞어서 만들면서 대선 주자들이 아직 이제 한쪽에는 안 나왔지만
몸을 이제 그 용이 이제 잠룡이 기다리고 계시지만 이 여권에 지금 한 3분 정도 나와 있잖아요. 아시죠? 뭐 다 아시잖아요. 뭐 이낙연, 뭐 정세균, 뭐 한분 누굽니까? 이재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 기사 보셨습니까? 그 대선의 핵심이 복지입니다. 복지로 지금 그 3사람의 그 공약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이슈를 선점하려는 노력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름도 다 붙어 있어요, 벌써. 그래서 뭐 이재명의 기본소득, 뭐 전세균의 돌봄사회, 또 한 번 누굽니까? 이낙연의 더 나은 뭐였는데, 하여튼 뭐 있습니다. 이낙연 저기는 그 지금 현재 그 문정부의 내용들을 그대로 그 김영광 교수님 그 만들었던 분이 그대로 들고 가서 지금 공약을 만들고 있는 거여서 그 선상에서 있는 것 같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3분의 공약이 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였냐면, 똑같은 말, 약간 표현이 다르긴 하지만 똑같은 단어가 2가지가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협력과 상생. 그리고 상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공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코로나는 사실은 저희한테 중요한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이 얘기 저희 직원들하고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기본소득 공부도 아니지만 기본소득 얘기를 들은 지가 한 5, 6년? 뭐 좀 약간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해서 기본소득이 도대체 뭐야? 외국에서 그 투표했다는데 안 됐다더라? 뭐지? 막 이렇게 얘기 나올 때가 한 5, 6년 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보니까 야, 이제 임금으로 소득 보장이 안 되니까 기본소득이라는 사회임금을 주고 소득 보장을 해서 소득이 소비를 이루고 소비가 생산을 이루고 이런 식으로 가는 선순환의 기본소득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기본소득 5년 전에 얘기할 때도 우리는 이거 안 되지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왜 안 됐냐고 생각을 했냐면, 한국 사람이 굉장히 독특한 평등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은 쉬운 예를 들면, 뭐 대학을 들어가는데 잔디를 깔고 대학을 들어간다. 한국에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사실 그런 일 많잖아요. 기부와서 기부 입학하는 거. 근데 한국 사람들은 기부 입학하는 거 용납 못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는 어떤 독특한 평등의식, 그다음에 이제 부에 대한 어떤 부러워하지만 본인이 최고인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존경심을 갖거나 그렇지 않은 것. 부의 축적 과정 자체가 우리가 사실 경제 성장하면서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얘기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아니라 일종의 이렇게 투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 때문에 어쨌든 그냥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정서로 봤을 때는 건강한 사람, 멀쩡한 사람, 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똑같이 기본소득을 준다? 안 될까? 한국은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작년 2019년, 2020년에 코로나19가 그 비슷한 것들을 해내죠. 아시죠? 네. 뭘 해냈어요? 네, 재난지원금이라는 형태로 아무것도 상관없이 살기만 하면은 10만 원을 주고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지금 여야가 다 그러니까 여야가 그 개념과 제가 5년 전에 우리는 안 될 거야.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을 다 차치해두고 갑자기 쑥 우리 안으로 들어온 거죠. 기본소득이라는 것들이. 그만큼 이제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들이 엄청 높았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트렌드는 뭐냐면, 정부나 지자체나 국가에서는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것들이 국가의 목. 그리고 나머지 삶을 뭐 윤택하게 하거나 아니면 삶의 그 질을 높이거나 하는 것들은 뭘로 가져간다? 공동체나 협력, 상생으로 가져간다. 이건 약간 오래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20, 30년 쭉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 생활의 보장에 대한 것들은
이제 제도적으로 제도복지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걸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겪어본 거예요. 그렇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렇게 갖고는 안 돼. 돈만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1인 가구 문제, 노인 문제, 그다음 장애인 문제 뭐 이렇게 등 특히 뭐 요즘 같이 뭐 정인이 문제, 뭐 인권 문제 이런 저런 문제들이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것 갖고는 안 되더라. 그럼 국가는 기본 생활에 대한 충실한 보장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공동체로 지역사회로 뭔가 이 부분을 해결해야지 나는 조금이라도 행복할 수 있더라. 그래서 오늘 하려는 얘기가 그겁니다. 공동체로 일을 하려는 것, 상생하려는 것, 협력하려는 것들이 이제 협력이라는 방식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사실은 이 협력이라는 방식 중에서 가장 그 구조화된 지역사회에서 구조화된 형태가 지사협인 거죠. 어떤 그런 게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작업한 거 보시면 다 아세요. 출생아 지금 2019년에 1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요즘은 그 저출산이라고 안 하고 저출생이라고 하면서요. 누가 보더니 저출산이 아니라고 뭐 여성 그 관점, 젠더 관점에서 저출생이라고 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다. 다른 건 모르겠고요. 뭐 초고령사회 이거 너무 여러분 현장에서 잘 아실 겁니다. 뭐 지금 이미 15% 넘어갔고 그다음에 2000 뭐 뭡니까 30년 정도 되면 25% 넘어가고 뭐 어쩌고 나오는데 사실 작년에 이게 핵심이죠. 작년에 인구 데드 크로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지금 듣는 거죠. 그럼 인구 데드 크로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떨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형태가 이게 뭐가 문제냐? 뒤에 보면 딱 그림 나와요. 이겁니다. 지금 보시죠. 여기 1950년, 90년, 2017년 할 때 이 연두색 부분은 그 아동 유소년 부양비 부분입니다. 그런데 2017년을 기점으로 이때 비슷해지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2027년, 50년 이렇게 되면은 이 보라색 부분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게 총 부양비 기준입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부양비. 그래서 너무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저출생과 고령화의 문제가 이제는 돈 버는 사람보다 부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 부담으로 오게 돼 있고 이게 이제 요즘 여러분도 현장에서 느끼지만 저도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이 세대 간 갈등이 너무 심해지고 뭐 여튼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제 예전에 뭐 대가족 있을 때야 뭐 대가족들이 뭐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고 뭐 고모 삼촌 형제들이 뭐 동생을 케어하고 뭐 같이 농사 지으면서 그 안에서 소득이 다 되고 같이 살고 뭐 이럴 때는 사실 그야말로 이제 사회복지적 기능이 가족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전부 이제 그야말로 각자 도생이고 그 마포구의 1인 가구가 40%가 넘으니까요. 1인 가구가 그만큼 많아지고 이제 그 가족의 형태로는 사회복지적 기능을 가져가기 되게 어려운 구조라 전부 사회에서 해야 된다. 이제 그것들을 하는 주체들의 핵심 주체들이 여러분인 거죠. 하여튼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가 사실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고 문제고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거는 분명합니다. 분명해서 이거에 대한 뭐 공부나 인식이 없이는 뭐 사회복지 현장에 있기는 되게 어려운 구조인 거죠. 이게 뭐 생산 전력이 없다라는 거, 생산 인구가 떨어진다라는 거, 뭐 돌봄 문제, 그다음 부양비 문제, 뭐 여러 가지 주거 문제부터 뭐 여러 가지가 다 같이 맞물려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설문을 하니까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양극화하고 불평등 문제라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것 때문에 생기는 갈등 비용을 그 내놓은 자료가 있었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 자리에 보면은 한국의 이
양극화나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 비용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 네,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공행정에서도 무슨 일 이렇게 서비스할 때 이거는 이렇게 심플하게 갈 수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게 대부분 뭐냐면 이 갈등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 막 형평성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이제 빈곤하고 다 연동되는 부분이고요. 여기도 보면 2018년도에 보면 지니계수 알죠? 소득격차해서 불평등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일로 갈수록 불평등 되게 심한 나라고요. 여기도 보면 저희가 지니계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고 이 작년 거 이 양극화 지수가 0.6으로 쭉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뭐 그야말로 지금 시끄러운 이제 뭐 주거, 그러니까 집 문제, 뭐 토지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훅 올라간 그림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적 빈곤율도 굉장히 높은. 어쨌든 이걸로 인한 우리 사회의 성장을 저해하고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는 제가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이 정권이 그래도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자 하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비정규직과 그 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거의 더블에 가깝고요. 제가 여기에 담지는 못했지만 서울의 그 뭐 소득 5분위 아시죠? 1분위부터 5분위 뭐 이렇게 차이가 거의 100배 이상? 하여튼 엄청나게 그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양극화나 불평등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큰 문제이고 이게 이제 전반적인 사회 성장을 둔화시키고 사회 통합을 저해시키는 요소로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옛날처럼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 안 되고 중산층 계속 줄고 계층 간 이동 어렵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 문제라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거는 이제 요즘 나오는 이슈 제가 가끔 이제 강의를 제가 얼마 전에 봄에 강의를 뭘 갔는데 이제 처음에 송파사나 세모녀 뭐 간악 뭐 간악구 탈모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공무원들 그 팀장님들 사회복지 공무원 이제 팀장님들 교육이었는데 저한테 손을 쭉 들더니 구직 얘기하면 안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요? 그랬더니 너무 시달려가지고 간악부의 팀장이었는데 이 사건 날 때마다 너무 이제 시달려가지고 막 치가 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자료든 나가는 데 있어서 저 땡땡구로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냐고 저한테 성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바꿨습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사건들이 굉장히 있었고요. 요즘 최근에 뭐 정인이 사건부터 오늘 또 서초구에 미인가 시설에서 아이 죽은 거 나온 거 보셨나요? 혹시 서초구에 미인가 아동시설인가 본데 목사님이 교회에서 하는 무슨 뭐 시설인데 그 신고를 했더니 거기는 이제 우리 관리기관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기관으로 전화해봐라라고 했는데 아동학대기관하고 연결이 안 되고 그 사이에 아이가 죽고 그 다음에 그 시설을 폐지하고 뭐 이런 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계속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요즘 뭐그 남혐, 여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소수자차별 문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아까 찾아보니까 저희가 GDP 대비하면은 작년에 9위랍니다. OECD 나라 중에서 9위. 그 전에 10위, 그 전에 8위. 그리고 인구가 5천만 되고 그다음에 뭡니까? 저희 1인당 소득이 3만 불 되는 나라가 많을 것 같죠. 실제로 정말 없습니다. 대여섯 불 분대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어떤 그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의 굉장히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괜찮은 나라 중에 들어와 있는데 사실은 이런저런 사건들로 보면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녹록지 않고 어렵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차트에서 많이 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쭉 정리해 보면 사실은 출산율 낮고 어린이 청소년 자살률 높은 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너무 높고 청년들 지금 일자리 없어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고 OECD 아까 삶의 질 얘기했을 때 굉장히 낮고 노동시간 높고 폭력
뭐 학대 방임 증가하고 여성의 권리 낮고 가계부채 뭐 다 좋은 게 없습니다. 사실은 경제 성장의 그늘에 있는 지표가 그렇게 좋지가 않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제 코로나라는 그 새로운 위험까지 들어오면서 이거 최근 기사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훨씬 더 그 있는 사람들하고 높아지고 그런 것도 나와요. 미국 자료에 보면 그러니까 고학력일수록 코로나 위험을 빨리 해결한다. 뭐 이런 자료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 소득 양극화나 아니면 뭐 돌봄 노동자에 대한 얘기도 지금 많이 이슈들 나오고 있죠. 의료 건강 이것도 요즘 나오는 책들 보면 이 의료 건강도 결국 빈부격차로 온다라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가 사실은 이제 이런 우리의 그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확실히 심화시키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우리 제도가 가진 사실 취약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정부는 그럼 아무것도 안 했겠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거꾸로. 그래 뭐 우리의 그 복지 현실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치 않아. 근데 뭐 데이터가 그렇게 좋지 않고 수치가 나빠. 그럼 한국 정부는 아무것도 안 했냐? 지금 2020년 올해 예산이 199조 9천억이에요. 그러니까 2천억, 200억, 200조에 가까워 있죠. 제가 한 15년 정도 이렇게 돌아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15년 정도면 2004년 정도에 2004년도에 혹시 복지 예산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얼마나 됐을까요? 2004년도에. 2004년도면 우리가 IMF를 지나서 국회법이 안정화되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이렇게 뭐 노령수당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복지 그야말로 제도가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딱 나오고 이제 안착화되는 시점이 되거든요. 2004년도에 복지 예산이 얼마나 됐을까요? 임명현 선생님. 얼마나 됐을까요? 그냥 때려볼게요. 응? 20%? 퍼센트는 잘 모르겠고요. 2004년도에 4조였습니다. 그러니까 4조였고요. 박근혜 정부 때 드디어 100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200조예요. 그러니까 이 어느 나라도 이렇게 예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는 뭐 스스로를 낮춰서 우리는 뭐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제3세계국에서 우리나라를 봤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GDP가 그렇게 올라갈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고 아울러서 거기에 따른 사회복지 제도나 이런 것도 굉장히 성숙하게 들어와 있는 나라지요. 예를 들어서 뭐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에서는 너희가 무슨 사회주의가냐라고 할 정도로 보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높고 뭐 여튼 뭐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뭐 그 경제와 복지가 이렇게 너무 왜곡되게 선진국들은 그랬잖아요. 경제가 확 늘어나면서 복지 신경 쓰고 복지가 이렇게 완충되는 구조였는데 저희는 그 짧은 시간에 경제랑 복지를 한꺼번에 성장시킨 나라라서 못 사는 나라에서 저희 사회복지 제도 수입 많이 한대요. 가서 교수님들이 가서 건강보험 그렇게 세팅을 하고 뭐 이렇게 이런 걸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예산이 2004년에 4조에서 200조 가까이 될 정도로 예산이 늘었으면 그 안에 뭐 당연히 서비스도 말도 없이 늘었겠죠. 서비스도 엄청나게 확장이 됐습니다. 아울러 거기서 일하는 인력들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늘었으면 우리가 세상에 내 아이한테 용돈을 줘도 5만 원짜리 용돈 주다가 10만 원 용돈 주면 당연히 기대치가 있잖아요. 어떤 기대치가 있습니까? 어떤 기대치가 있어요? 응? 욕심이 많으십니다. 10만 원 이상을 원하신다고 하네요.
뭐 그렇게까지 없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별로 이렇게 기대가 없어서 그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아도 적어도 사람들이 내가 용돈을 5만 원 주다가 10만 원을 주면 우리 아이가 나한테 엄마 고마워요 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죠? 저희 사회가 한 15년 사이에 10년 사이에 엄청나게 성장을 복지 예산이나 뭐 그야말로 그전에는 그 뭐 빈곤층에 대한 그 복지라고 서비스라고 했다면 지금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서비스가 있잖아요. 어쨌든 충분하진 않아도 그렇게 됐으면 당연히 국민들로부터 야 우리나라가 확실히 옛날보다는 살기 좋아졌네. 아 좋아졌어 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장은 2004년도의 현장이 훨씬 좋았죠. 저희 만나는 분들이 훨씬 더 정도 있고 얘기도 통하고 뭔가 이렇게 감사한 마음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의 우리 현장은 오시는 분들이 전부 막 화를 이만큼 갖고 와서 분노감을 저희한테 막 호출하시고 나도 막 같이 화나면서 막 어쩌고저쩌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보면 사실 이렇게 현장에서 느끼는 복지 체감도가 그렇게 이거 예산이나 서비스에 늘어난 거에 비해서 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뭘까? 원인이 뭘까?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뭐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 가지를 정리할 거예요. 하나는 아까처럼 말씀드렸던 우리가 숫자로 보여줬던 한국 사회 복지 현실이 아직까지도 녹록지 않다. 그러니까 뭐 예산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OECD 국가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그다음에 뭐 공공의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고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고 여러 가지 것들이 복지 현실이 아직까지 녹록지 않다라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공공행정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전달 체계가 너무 부실하다. 그러니까 뭐 예산을 줄 때 어떤 식으로 주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주느냐가 중요한데 전달체가 계속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분절적이고 파편적이라서 주는 만큼의 효과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주는 만큼의 효과도 안 나고 있다. 그래서 그거 이제 바꿔보자고 착동하고 뭐 사례관리하고 뭐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동체 관계 상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평화복지 포럼이라고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포럼 아실 거예요. 거기에 북한 이탈자들을 모아놓고 포럼을 엽니다. 한국 사회에서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묻죠. 북한 이탈자들은 당연히 북한이 힘들고 배고프고 인권이 없고 그래서 당연히 한국으로 왔으니까 한국 사회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묻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 했더니 왜 한국 사람들은 다 똑같은 꿈을 꿉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들도 마찬가지죠.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 초등학교 때 유아 때 뒤로 다니면서 유치원 어디 보낼까부터 고민하시죠. 영어 유치원 보낼까? 아니면 일반 유치원 보낼까? 어린이집을 보낼까? 뭐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때 필요한 뭐 피아노 운동 뭐 이런 거 시킵니다. 쭉 시켜요. 초등학교 보내죠. 초등학교 보내고 뭐 이렇게 지내다가 중학교 때쯤 가면 또 한 번 고민합니다. 우리 아이가 천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제 중학교를 보낼까? 어디를 보낼까? 학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어쨌든 중학교까지는 갑니다. 마포가 그 중학교 때까지 잘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학군이 안 좋아서 이사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아시죠? 고등학교 되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고민을 합니다. 이 아이를 대학을 반드시 보내야 되니까 대학을 보내려면 어디를 보낼까? 자사고를 보낼까? 인문계를 보낼까?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고민을 하고 학교를 보내죠. 그러면 고등학교 3년 동안은 학원부터 못한 학창시설을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설사 들어갔어도 대학 내내 우리 아이들 요즘 뭐 유행처럼 뭐 휴학 한번 하고 뭐 나의 스펙을 위해서 어딜 갔다 오고 뭐 이런 경험들을 인턴 경험을 하고 이러다가 한 4년, 5년, 6년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취업을 냈다 하고 취업하고 나서 결혼을 하고 그럼 또 집 산다고 냈다 하는데 지금 왜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냈다 해도 이제 집을 못 사는 상황이 되니까 다들 분노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되고 다시 또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키워서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엔 북한 이탈자들이 보기에는 한국 사회는
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그 시기에 같은 꿈을 꿀까라는 것도 이해가 안 간다고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북한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음식이 생기면 혼자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옆집하고 나눠 먹는다는 거죠. 다 같이 배고프니까. 근데 한국 사회는 음식이 남아서 썩어놔도 절대로 옆집과 나눠 먹지 않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이 힘들다는 얘기를 해요. 그 칼럼에서, 그 평화 프로그램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 칼럼니스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조금 한 3, 4년 된 칼럼인데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미국에서 어떤 애기 엄마가 마트를 아이랑 갑니다. 그래서 마트에 이렇게 가서 거기도 뭐 마트에 아이를 태우는 게 있었나 봐요. 우리 마트 가면 조그만 애들 태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끌고 다니잖아요. 태우면서 가다가 핸드백을 놓고 아이 놓고 엄마는 이제 물건을 이제 사는 거죠. 이렇게 사는데 아이가 이제 핸드백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핸드백을 막 만지작 하다가 뭐 이렇게 만집니다. 뭘 만졌는데 그 자리에서 총성이 탁 들리고 앞에 있던 엄마가 총성에 죽어요. 죽는 사건이 터져요. 그러니까 아이가 뭔지 모르고 가방 안에 핸드백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게 왜 열렸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만지작하다가 오발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엄마가 죽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이 또 총기 사건이 터지면 시끄럽죠. 뉴스에서 막 걔네들의 이슈는 그거죠. 선거 때는 건강보험이 핵심 이슈고 이 평상시에 그 오발 사건이 나면 총기 소유 이대로 줄까? 이게 이제 이슈인 거죠. 그 뭐 50몇 개니까 거기에 뭐 한두 개의 줄을 빼고서는 다 자율적으로 총기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이대로 좋은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또 그 당시에 그 총기 오발로 일어나서 죽는 숫자가 미국에서 1년에 한 13,000명, 14,000명 뭐 이렇게 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 칼럼니스트가 그 숫자를 보여주면서 우리의 숫자를 하나 보여주는 숫자가 있는데 그게 한국의 자살 숫자였어요. 한국의 죽는 숫자가 그거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죽고 있더라. 근데 왜 죽었냐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 무슨 어느 나라보다 경제대국이고 뭐 모으는 좋고 그런데 이렇게 다 들여다보면 야 노인의 행복도는 스리랑카 뭐 이렇게 멕시코 이런 데보다 훨씬 떨어지고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후진국보다 나은 것들이 별로 없더라.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 자살률이 너무 높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은 그렇게 시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총기를 규제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이 지켜야 되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지켜야 되는 가치는 개인의 선택, 개인의 합리성.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감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맨날 이슈가 나는데도 그렇게 오발 사건이 일어나는데 남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하지 마 이걸 안 한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저는 코로나 하면서 우리나라 진짜 집단주의가 아니 뭐냐 이거 마스크 쓰지 말라고 다 쓰고 뭐 하지 말라고 다 하고 막 이런 거 보면 대단하다고 이게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지 살짝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숫자 얘기를 뭐라고 해야 되냐면 도대체 그러면 미국은 그렇게 개인주의와 합리주의를 위해서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총기 오발 사건에도 그 많은 사람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규제하지 않는데 도대체 한국의 이 자살 친화적 사회는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느냐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와 아이가 일주일 동안에 있는 시간이 30분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10몇 분 되나? 뭐 여하튼 매년 그 숫자가 나오는데 정말 짧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안 돼요. 그런 숫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공동체와 관계가 상실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사실은 저 세 가지 안에 압축이 되더라. 압축이 되더라. 그러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그 압축이 되는 내용들을 어디서 보완할 수 있느냐, 어디서 그러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의 복지 현실 아까 얘기했어요. 예산도 어쩌고저쩌고 쭉 얘기했다. 얘기했다는 건 얘기 뭐냐면 제가 앞서 살짝 얘기했던 국가는 기본 생활만 보장을 하고 나머지 사람에 대해 어떤 욕구나 삶의 그 행복도를 높이는 것들은 지역사회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말로 쓰더라고요. 기본 생활은 국가가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는 내 이웃과 지역이 하는 거예요.
지역에서 나는 당연히 돌봄받아야 한다. 그럴 것 같아요. 조만간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여러분이 나이가 드는 시대는 당연하게 지역사회가 나를 책임져야 된다. 지역사회가 굉장히 중요한 책임의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더라. 국가로 내려보내는 예산과 서비스와 전달 체계만으로는 안 되더라.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뭐 기관이 될 수도 있고 뭐 주민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NGO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주체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주체들이 협력해서 뭔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내 삶을 책임질 수 없더라. 내가 행복하지 않더라. 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의 욕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더더욱 많이 느꼈죠. 우리가 그전에는 민간기관의 복지관에 있는 서비스들이 어땠어요? 사례관리가 물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서비스가 서비스를 딱 세팅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래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구조였잖아요. 이제 그거 안 되잖아요.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훨씬 더 개별화되고 개별화된 서비스를 맞추려고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리고 굉장히 소규모로 작은 단위로 뭔가 서비스를 만들어주고 제공해야 되는 시점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공공의 힘만으로 안 되는 거더라. 그 사람들의 욕구나 이것들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여러 주체들이 또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권 안에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것들이 필요하더라. 라는 것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무너져가는 공동체는 가족의 개념을 새롭게 가져와야 되는 거죠. 이제는 핏줄로 연결된 뭐 우리 아이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아이가 나를 책임질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만약에 정말 오래 살고 싶지 않지만 60, 70, 80, 90을 살려고 그러면 난 60, 80, 90을 살 수 있게끔 나의 생활에서 뭔가 이렇게 지원 체계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새로운 가족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역사회와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이유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딱 하고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낮추라고요? 운동